제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시그널입니다. 바닥이 가까워왔다는. 숏도리가 날뛰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닥입니다. 시작할 때는 자신이 없었다가 장중에 자신감을 회복한 거잖아요. 양봉이 필요합니다. 빠지더라도 금요일에 만약 월요일 시초가보다 높은 데서 끝나면 달라진 겁니다. 리셋드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알아채고 시장이 인정하는 데까지는 한국에서 제일 돌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희가 Y스트릿에는 처음 모셨습니다. 네. 예, 알상무님. 저희가 그 7월 28일에 찍었던 살려주세요 영상에는 갑자기 이제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네. 등장을 하셨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알상무 오동석 네. 상무님. 네. 예. 지금은 이제 프리로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근황 토크는 저 뒷부분에 하고 왜냐면 이제 네. 시장이 네. 지금 거의 뭐 코스피 6천 깨질 만한 상황까지 와가지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좀 흔들릴 거라고 다들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121선에 간신히 걸리고 있어서 근데 오늘은 좀 의외로 너무 쉽게 많이 크게 밀리는 것 같습니다. 10% 넘게.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근데 좀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막 30-40% 하락하다 보니까 더 힘든 게 이제 그 안 좋은 거 뭐 네이버 빠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제 펀더멘탈이나 기업 실적을 보면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락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달 내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다. 정확히는 한 달은 아닙니다. 6월 말이었으니까 네. 조금 더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하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피로하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차리시고 이렇게 냉정하게 이 가격이 맞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2026년 초 코스피가 한 4,200 정도였거든요. 네. 그거에 따지면 4,200에서 그냥 뭐 연말 종가 6천만 해도 사실은 많이 올라온 거긴 한데 네. 9,300을 갔다가 6천까지 오니까 사실 이게 되게 힘들죠. 또 그 사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손실을 또 보고 계실 테고 그 살려주세요 저희가 할 때는 이미 손절하기는 좀 늦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한켠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더 손절을 하고 더 밀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그거는 약간 좀 어떻게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서 손절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이제 손실을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도 또는 더 하락하면 삽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개인분들은 아마 여기서 손절하시면은 다시 반등이 생겨도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분들의 어떤 속성을 최근에 굉장히 잘 알게 됐는데 네네네. 개인분들은 사거나 팔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더라고요. 포트폴리오의 개념이나 평균 단가의 조정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관 투자자들은 저는 기관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산 주식이 상승하면 그게 거기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돼도 일정 부분은 계속 팝니다. 계속 팔아서 제가 생각한 그 종목의 비중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했던 거죠. 근데 개인분들은 오히려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친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만약에 현대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별로 못 오르는 친구들을 팔아서 지금 잘 달리는 주식에 얹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뭐랄까 이렇게 깨질 때 제일 많이 깨지는 어떤 그런 그 전에 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분들이 기관 투자자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미 기관 투자자처럼 대응하는 건 늦으셨고 지금은 조금 견디셔서 아마 저는 이제 펀더멘털 리스트는 아닙니다. 저는 원래 펀더멘털 리스트였다가 네. 이런 시장을 많이 겪으면서 펀더멘탈은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가격 투기자거든요. 가격 네. 투기자? 네. 제가 믿는 건 가격이고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투기자라고 규정하죠. 그러면 좀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나 잡고 있는 포지션에 궁극적인 어떤 밸류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딱 트레이더로서 정체성을 딱 잡아놓고. 그렇죠. 저는 원래는 제가 이제 투자자였는데 트레이더로
가는 편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죽지는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더 탐구하고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지 실제로 어떤 기업이나 매크로적인 게 좋냐 나쁘냐는 그 다음 판단합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강하면 예. 외부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괜찮은데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되지 않아. 뭔가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고 또는 내가 만약에 하락했을 때 더 넣을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 이 상황이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도 그건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제가 잘 몰라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주식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말씀하시냐면 주식, 채권, 뭐 대체 자산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답니다. 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잠 못 드는 밤을 수없이 겪었죠. 네네네. 근데 그 이후로 잠은 잘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그게 투자지. 매일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투자는 오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알상무님은 트레이딩 중심으로 또 짧게 또 때로는 이제 숏 포지션까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구사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내에서 거의 뭐 선수 출신이시니까 또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저는 그 염려드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 잘 못하고 네. 주로 이제 저희 채널에는 가치 투자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오셨었는데 트레이딩은 이거 배워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직장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걸 다 해? 맨날 화장실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시간도 짧고. 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기 힘든 것을 좀 구분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약간 트레이딩보다는 인베스터로서 맞습니다. 인베스팅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개인분들이 기관에서도 사실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되게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이제 투자를 잘하고 그 롱머니들이 훨씬 더 많고 헤지펀드나 이제 숏포지션까지 잡는 단기 투기자들은 전체 기관의 5%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약간 테니스나 골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구도 그렇고 네.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이 구기 종목을 잘하는 건 아닌데 골프는 이제 배워보시면 골프 못 치지만 레슨 받으면 좀 기계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해서 네네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어깨를 이렇게 하고 스톱모션으로 하나, 네. 둘, 셋, 넷 이런 거. 네. 근데 뭐 타이거 우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사람들, 원래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프로들 스윙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낫잖아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도 스윙 테니스 하는 것도 좀 다른데 가면 다시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추어 분들, 개인 분들도 사실은 조금 시간을 들이시면 그냥 공부 안 하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어쨌든 제대로 된 스윙도 하고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임장에 들어오시려면 좀 학습이 좀 된 상태에서 근데 학습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 오크트리 그 설립자가 하워드 막스. 하워드 막스께서 네.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러셨잖아요. 예. 테니스를 비유해서 프로들은 이제 한 방이 있다. 어떤 특정 포인트에 특정 지점에 정말 꽂아 넣을 수 있는 걸 프로들은 연습한다. 그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아마추어는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분들이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가 달릴 때 여기에 내가 실어서 내가 끝장을 내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개인분들은 그 게임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 하워드 막스는 게임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당신이 프로가 아니면 프로들은 그걸 해서 1등하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관들이나 헤지펀드가 달려드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가서 먹고 팔아서 이제 손실 안 보고 개인분들은 이번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여기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꺾이면 끝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50% 이상 실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30%가 제일 좋고 거기서 나오는 부로 다음 거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는 데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에. 네네네. 또 옵니다. 한 달만 기다려도 새로운 애들이 오고 그러면 그거 들었을 때 타도 한 3주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타치라는 게 아니고 그 파도를 전체적인 큰 파도를 타고 올라갔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난 한 10개월, 1년 동안은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여기 안 올라타면 안 돼라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다만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은 또 높일 수 있는 게 이쪽 투자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와이스트릿 계속 보시면 제 생각에는 그런 인사이트나 근데 이제 그 스윙하는 방법을 또 해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해보시면서 계속 보시면 저는 그게 어떤 매체든 어떤 책이든 계속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스윙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스윙.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거의 뭐 낚시하듯이 스윙을 해도 골프 잘하는 것처럼.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에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이제 순매도. 그렇습니다. 뭐 한 7월 중순 이후에 며칠 순매수 연속은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환율이 좀 1,460원대까지 내려가서 네. 환율 여건을 보면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환경은 조성되고 있잖아요. 네네. 평소에 또 수급도 좀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네네. 지금의 수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율 쪽 말씀이십니까? 환율하고 같이 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측면에서? 요즘엔 특이하게 환율이 예. 예전에는 원화가 강해질 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약간 주식 투자 수익률 플러스 원화 강세도 먹으려고 네. 근데 요즘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원화 강세로 먹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수급은 오늘도 좀 팔고 있고 어제도 좀 팔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간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순 매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월화밖에 안 됐으니까 수목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매도 압력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장 중반까지는 그렇게 매도가 없었는데 지금 2시 한 40분부터 매도가 쭉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막판까지 미는 건데 어쩌면 외국인도 추가 매도 손절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 한 주체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연간으로 2026년 지난 2년간 연간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 100조 넘게 팔고 있죠. 근데 저는 매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반기에 매도는 끝났고 적극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겠지만 아직은 그런데 저는 8월 지나고 가을쯤 되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국인 매도가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애초에. 네.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빵 뜨면서 우리나라 비중이 커졌고 외국인 입장에서. 네, 3배, 4배 커졌으니. 그럼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그 비중을 잘라내서 비중을 맞추잖아요. 왜냐하면 난 한국인이라는 나라에서 질 리스크가 원래 이만큼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얘 가격이 2배가 되면 내 리스크를 내가 원래 생각하지 않은 리스크를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만큼 늘어나게 지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거 한도를 쳐요. 이 리스크를 다른 데서 없애거나 얘를 깎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깎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볼만 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볼이 죽으면 우리 볼이 계속 크긴 한데 볼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볼리틸리티. 네. 변동성. 네. 저는 볼륨인 줄 알고. 볼륨도 좀 작아졌더라고요, 요즘에. 네. 매매도. 근데 볼리틸리티가 이제 리스크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리틸리티로 측정된 위험으로 가중치를 줘서 분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볼도 좀 작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V코스피라고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볼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볼라틸리티, 그러니까 변동성이 사실은 크다라는 건 그 자산이 아무리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커져도 불안하다는 것의 방증이잖아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5월 27일 이후에 그래도 훨씬 더 커졌고 공교롭게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조정과 함께 극대화되고 있는 이 변동성인데 네. 그러면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도 어떻게 좀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 때는?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2주 이상 계속 손실이 나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뭐 500만 원 얘기도 나왔었나요? 주가. 예. 네, 삼성전자도 막 60만 원 나오고 그럴 때 꺾여.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뭐 한 5% 하락하면 살 수 있겠죠. 근데
누구나 다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10%가 하락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0%가 고점들이 하락하고 있으면 사실상 기관은 이미 포지션 날린 상황이고요. 기관하고 똑같이 못 하시겠죠. 근데 계속 사시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분들도 어떤 그런 룰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게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고점에서 20%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거나 뭐 파시는 건 좀 그러면 멈추시거나 적어도 새로 산 부분을 좀 팔거나 그러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훈련이 가능하다. 훈련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훈련하기 전에 여기서 하고 있다가 저게 다음에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로 확 가고. 가죠 그냥. 네. 그러니까 훈련 안 되고 계속 다른 상대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 보면은 뭐 한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네. 지금은 이제 인버스 ETF 막 2배짜리 이렇게 가버리니까 거의 이제 홀짝홀짝 둘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맞춰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인데, 그게 이제 훈련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이스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또 그게 더 위험해지는 걸 테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신호들이 좀 있을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거는 사실 뭐 좀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면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 구글의 경우에는 실적도 좋았고 캐펙스라고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더 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빠졌고. 그날은 뭐 구글이 하루, 빠졌지만 다음 날은 메모리가 더 빠졌잖아요. 네. 이제 앞두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이쪽 친구들도 메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적이 좋고 캐펙스를 늘린다고 하면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별로야. 그러면 캐시가 없어. 그럼 시장은 또 못 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의심하는. 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하락하고.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더 하락하겠죠. 이제 진짜 못 사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도 떨어지면, 네. 악재가 나왔을 때는 네.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나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조차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장은 정말 그냥 본능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무대응해야 됩니다. 정말 그냥 모르겠다. 오늘 같은 장에 마이너스 10%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지만 네. 저는 이런 날 이제 NXT에서 갑자기 확 말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커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분들이 또는 물렸다고 손실 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빠졌을 때 팔면 거기가 거의 저점일 거예요. 내가 정말 못 참고 던지면. 그런데 귀신같이 내가 시초가에 팔고 이 음봉을 다 피한 다음에 다시 산다. 이게 제일 어려운 플레이입니다. 여기서. 아, 그렇죠. 네. 차라리 여기서 쇼 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여기서 팔았는데 거기서 반등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이상한 시장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는 목요일, 금요일에 별 이유 없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네. 그래서 월말 전에 그 매도 포지션들도 좀 걷습니다. 거두어 드린다. 네. 포지션을 쇼 포지션을 좀 걷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목금 매수를 더 하시려면 목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는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도 이제 3천만 원으로 더 올라가고 그런 게 또 이제 시행이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면은 최소한 6월 말까지 보여줬던 그런 최악의 국면만큼은 좀 그래도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후의 상황은 또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거고, 과연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끝났느냐, 네. 반도체가 끝났느냐,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이 끝났느냐를 네. 또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은 좀 어떻게 하세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도의 힘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 네이버, 카카오가 돈은 벌지만 시장을 주도할 수 없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좀 식상하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가 업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거라는 내러티브는 한 석 달 전부터 좀 식상해졌습니다. 이제 얼마나 벌 거요로 싸우는 거지, 논쟁하는 거지, 벌 거야 말 거냐는 이제 이론의 그렇죠. 여지가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가격이 다 반영된 거죠, 이미. 전 그건 다 가격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그만큼 못 갔어도요. 네. 주가가 못 간 다른 팩터들이 있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기업 실적만으로 주가가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벌써 옛날부터 좀 많이 상승해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기업 실적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건 맞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매크로, 금리도 있고, 그렇죠. 수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뭐 오너 리스크도 있고, 또는 뭐 법률적 리스크도 있고, 그게 다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 이렇게 X축에 두고 Y축에 주가 이렇게 놓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 분석은 틀린 거예요. 이 축이 적어도 6개는 있어야 됩니다. 6개가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게 가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장이 좀 하락할 땐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 보던 그 차원들이 그걸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차원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금리 안 보고 있었던 금리도 그렇고, 또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한국 시장에서 이제 볼리티리티를 별로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V 코스피나 네. 또는 단일 종목 옵션들의 볼 상승, 볼이 얼마나 커졌나 이런 뭐 볼이 커지면 상승할 때도 볼이 커지긴 하는데 그것도 되게 불안정한 거고 내려갈 때는 훨씬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볼이 커지면 우선은 경계심을 갖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선형의 세계만 투자할 때 실적, 주가 또는 뭐 키옥시아, 삼성전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파생상품 공부가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델타, 세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보셔야 된다. 세타라는 어떤 시간 차원도 보셔야 되고 로라는 이제 금리 차원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개인 분들이 지난 1년간 힘이 셌죠. 굉장히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당황할 정도로 셌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올라온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취약하다고 할까? 변동성에. 그래서 변동성의 고점이 있을 때가 지난 9,000대, 6월 19일, 15일 이때였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운이 안 좋은 게 미국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내러티브의 균열을 일으키는 비유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그때 좀 상장 5월 말에 상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까지 밀어 올린 것도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갔고 불안정하게. 그리고 그쪽에 좀 롱이 많이 실렸고 개인분들이. 그래서 좀 거쳐야 될 과정인데 좀 지금은 과하게 때려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안 보이던 차원이 슬슬 더 눈에 띌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고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단기간 대응도 많이 하시니까 네. 또 나중에 또 시장 상황이 또 달라지면은 또 뷰는 또 얼마든지 또 바꾸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 끝났는데 네. 갑자기 보합으로 끝나면 장 돈 겁니다. 10%를 말아 올린다고요? 그쵸. 네, 만약에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나면 반등이 시작될 거냐고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면 저는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어떻게 돼서 가격이 올라갈까가 아니고 가격만 지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난 뉴스를 못 봤는데 또는 안 밀리면 뭔가 미국 시장에서 뭐 반도체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또는 뭐 마이크론이 10%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거기가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또 그 고수들의 영역일 수도 있어서 초보분들이 요 말씀만 듣고 따라했다가는 예를 들어서 반등하는 날 올라탔다가 다시 이제 반락하는 날 이거 아니었구나 다시 팔고 이거 여기 엇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 그렇게 엇박자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의 정의가 필요한 거죠. 네. 3, 4%는 반등이 아닙니다. 네. 10% 빠졌으니까. 적어도 5% 이상의 긴 아랫꼬리 그리고 양봉 그게 반등이거나 아니면 시작해서 엄청난 양봉 8% 이상의 양봉. 왜 양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좀 자신이 없었다가 장중에 자신감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봉이 필요합니다. 빠지더라도.
근데 지금 뭐 주봉도 보시면 일봉도 보시면 계속 음봉이거든요. 그거는 미련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계속해서 뭐랄까 던지고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의미거든요. 개인든 기관이든. 그래서 유의미하게 보이는 양봉이 필요합니다. 주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면 훨씬 좋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또 관점을 바꿔야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쪽 시장에서는 또 그게 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하락을 다 이거 뭐지 감싸는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화요일이고 어제는 좀 상승했나요? 월요일. 어쨌든 10% 내려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하락했다가 이번에 양봉이라는 건 이걸 올라가는 겁니다. 10% 여기서부터 10% 이상 상승한다는. 여기서부터. 네. 살짝 양봉?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금요일에 만약에 월요일 시초가보다 높은 데서 끝나면 달라진 겁니다. 문제는 근데 그때까지 시장에 남아 계실 수 있을 정도의 배짱. 일단 저희가 화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화요일은 그래도 주 초반이니까 네. 금요일까지 그걸 이제 다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트레이더긴 하지만 저 원래 펀더멘탈리스트, 원래 매크로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실제 매매할 때나 트레이딩 기법을 쓰는 건데 주봉을 이제 그려보시면 주봉의 데이터를 보시면 주봉의 이제 길이가 10% 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주봉의 길이가. 그러니까 한 주간 10% 이상 변동이 생긴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죠. 예. 그렇죠. 많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아마 최근에 있었을 거면 양봉도 좀 있었고. 그래서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그 데이터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한 3-4번밖에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드물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도 드물게 이번 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12% 할 수 있어요. 근데 20%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10% 빠졌으니까 15%까지 빠지면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럼 그 15%에서 내가 포지션 들어가면 역사상 처음 있으니까 뭐 20%도 가겠죠. 아래는 5%가 남는 거고 위로는 5, 7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월봉을 그려보시면 또 달라요. 7월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7월이 굉장히 아픈 월봉이긴 하거든요. 지난 7월, 6월, 5월 양봉보다 훨씬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다음 8월 월봉은 음봉이 날 수도 있긴 한데 7월 음봉에도 길이도 한계가 있거든요. 약간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내가 쫄리고 뭐 지금 두렵고 원금을 잃을 것 같지만 손절할 때도 후퇴할 때도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막아가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트레이딩은 사실 하루 이틀 배운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또 학습이 또 필요한 거고 별명이 이제 숏돌이신 걸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실제로 숏을 많이 하시지는 또 않는 것 같고. 네, 제가 숏 포지션을 잡는 거지 롱이 있으니까 숏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해지 차원에서요? 네, 제가 헤지펀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롱 숏을 하는 거지 숏만 잡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많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브렉시트 때 금을 사거나 브렉시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엔화를 사거나 이렇게 했던 거죠. 약간 그 반대 성격을 갖는 자산으로. 그 자산들을 일부 채워 놓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만큼 코스피를 뭐 100을 가지고 있고 근데 브렉시트가 나면 코스피가 안 좋을 거잖아요. 네. 그럼 한 20 정도의 엔화 롱이나 금 롱을 사면 코스피는 큰 지수다 보니까 빠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브렉시트 때 아마 8% 잠깐 빠졌다가 그랬을걸요. 근데 금하고 엔화는 그때 엄청 많이 상승, 2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하는 거죠. 리스크를 맞춰서. 완전히 그 금액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헤지펀드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손익을 좀 관리를 하는 건데. 네. 예, 이게 사실은 또 이제 숏돌이라고 하면 다 이제 하락에만 베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도 많이 그 이슈가 됐던 게 마이클 버리가 메모리 반도체 숏 쳤다라고 해서 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또 그 형님이 오랜만에 맞기는 맞았어요. 그게 좀 불안합니다. 그 형님 요즘에 예, 좀 조용해요. 아니 저거 맞추는 게 예. 몇 년 전에는 잘 못 맞췄는데 자꾸 맞추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거의 10년에 한 번 맞히는 걸로 먹고 사는 분 아니었던가요? 그거보다는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다. 그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리스트. 저는 펀더멘탈을 보고 네. 타점 잡을 때 아, 그 수급이나 기술적 지표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안 칠 거. 그러니까 제가 펀더멘탈을 분석했는데 얘는 롱도 숏도 하락도 상승도 안 보여. 그럼 아예 안 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대상을 꼽더라도 네. 펀더멘털이 좋은 풀 내에서만 꼽는다 이런 식으로요? 펀더멘탈이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영역에서. 그래서 저는 뭐 주식으로 치면 신세계 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라면 어떤 판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세계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털이 좋은지 나쁜지 신세계한테. 음. 왜냐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와서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신세계 마진율이 올라가는지도 판단이 안 쓰잖아요. 그럼 아예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은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EPS도 좀 보고 이제 그때부터 기술적 지표를 보는 거죠. 관심 종목에 띄워놓고 이 차트 띄워놓고 매일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21일 평에 이렇게 붙어. 그러면 왜 붙지? 라고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뚫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지셔닝을 조금씩 합니다.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는 그 포지셔닝 할 때 쓰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만 하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내공은 없고 기술적 지표는 진짜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테크니컬리만 하는 거고 투자 의사 결정은 사실 펀더멘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성 정도를 펀더멘털로 보고 네. 거기에서 어떤 뭐 시점이라든지 구체적인 액션을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이제 보조해서 같이 보시는 그렇죠. 이렇게 일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요거를 이제 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알상무 그 유튜브 채널 따로 하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던가요? 그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가끔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차트를 가끔 보여드리면서 뭐 이게 21일평이고 뭐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목균형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변 분들도 보면 개인분들이 그거를 이제 내재화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어렵죠. 사실 그게 알상무님도 오랜 시간 그렇게 또 학습하시고 많이 실전에서도 이제 수련을 또 하시고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업료도 배우면서. 많이 내고 하셨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어렵죠 그게. 프로가 될 필요는 없고 개인분들은 다 생업이 있으니까 적어도 아마추어 정도의 동호회 정도의 관심과 노력은 하셔야 그래야 한국 시장에서는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기 축구 나가서 볼 좀 찬다라는 이야기 좀 들을 정도로. 그죠? 어. 그런데 그냥 평소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저쪽에 축구 붐이 일어난다고 조기 축구 가면 다리 부러지죠. 다리 그러 심장마비 쓰러지고 막. 맞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시다가 갑자기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가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쏠려가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축구 때 공 저기서 뭐 우르르 가잖아요. 뭐 패스고 뭐고 없잖아. 이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요즘에 만나는 그 젊은 분들은 공부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아 요즘 좀 다르죠. 네. 다르죠. 그래서 저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스트리 덕분에 와이스트리 이렇게 막 특강도 하고 섹터별 강의도 하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라고 그 KGX라고 그린 에너지 대전환 네네. 이야기를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또 엄청나게 또 에너지 수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뭐 SK 이터닉스 상한가도 가고 막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시장 상황에 그죠. 영향을 지금. 너무 받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에너지 수요는 또 길게 네. 오다 보니까 네. 태양광 이쪽인가요? 그렇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OCI 요즘에 꿈틀꿈틀하던데. 그죠. OCI 홀딩스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그게 펀더멘탈이고 내러티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 높은 이야기잖아요. 실현 가능성 높은 네. 미래잖아요. 네. 근데 그 미래까지 가는 길이 실제로는 이 현실 세계도 그렇게 가야 되긴 하지만 주식시장도 현실 그쪽에서 이제 이익이 나면 주식이 반응하겠지만 관심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심이 언제 생기는지를 기술적으로 보는 거고. 그게 왜냐하면 저희도 느꼈던 게 KGX 발표가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시장의 반응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요걸 타이밍에 맞게 딱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SK 이터닉스가 막 상한가 가고 맞아요. 하니까
그때부터 막 시장에 관심이 막 쏠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죠. 리센드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리센드가 여기서 나오네. 네. 리센드가 금요일에 라방을 하나 영상을 올려서 제 경쟁자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리센드 잘 모르지만 네. 리센드도 이제 데뷔한 지 꽤 됐는데 역주행이죠, 역주행.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상승했잖아요. 거제야호로. 주식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분명히 이건 잘 될 거지만 시장이 알아채고 시장이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도 있고 길게 걸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든 아이돌에서 보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이돌도. 잘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 아이돌이 나오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기사 그 역주행의 대명사는 EXID였는데 EXID는 이제 활동을 안 하죠. 네. 여기서 이제 또 나오시는 아 진짜 그럼 비슷하네요. 얼마 전에 저희도 한 번의 역주행을 어떤 섹터에서 봤었죠. 역주행 어떤 거예요? 2차 전지 살짝 역주행 하다가 다시 ESS 때문에 이제 역주행하다가 네. 다시 지난번에 굉장히 그 엄청난 영광을 구가하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펀더멘탈 오케이. 저도 펀더멘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가격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아마 이제 가치 투자 중심으로 하신 분들과 트레이딩도 같이 겸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좀 아마 생각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가치에 수렴을 한다. 가격이라는 건.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약간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과연 그 메커니즘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이게 그래도 미장이면은 뭔가 이제 좀 실적 발표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고 반영이 되고 바이오 기업도 임상 이상 성공하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게 또 아니잖아요. 막 선반영, 킹반영에 막 요상한 거 많고. 근데 이제 국면의 문제인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반영될 때가 있고 펀더멘탈이 그립이 약화되면 트레이딩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트레이딩과 감정이. 근데 펀더멘탈이 반영되고 이성과 어떤 그런 설득 작업이 되는 구간에서는 잘 올라가고 잘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망한 회사다 그러면 잘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게 맞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이 통할 때와 안 통할 때를 또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에서도 보면 잘하는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고 공부해서 이거 좋다 나쁘다 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 위에 PM 매니저가 따로 있고 약간 마바라 계열이라고 시장 보면서 시장 느끼는 사람들 그 형님들이 진짜 초고수죠.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매사기라고 맞아요. 하는. 매사기가 좋다. 쟤는 매사기가 좋아. 근데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갑자기 와서 어느 날 와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사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위에서. 대충 맞아. 그래서 그게 뭘 들었는지 아니면 아마 그동안 넣어놨던 정보들이 무의식에서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신기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구독자분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막 그럴듯한 말도 막 잘 못하거든요. 네.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샀고 내릴 것 같아서 팔았어요. 이거예요. 근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또 수익률로는 나와요. 근데 그게 저는 저희가 시장의 구루분들한테 여쭙잖아요. 네. 아까 윤센한테도 여쭙고 뭐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묻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을까요? 그분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뷰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와 똑같은 시장을 보지만 뷰가 갈립니다. 결국은 그분들도 어쩌면 좀 장기 마발한 거죠. 장기 사이클을 마바라처럼 뭔지 설명을 못 하겠지만 지금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쌤께서는 사실 일찌감치 프리캐시 플로우가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5, 6월에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고 진작에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그때는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시장이 그 이후엔 조금 더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면 무한정 구할 수 있습니다. AI는 정말 엄청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AI가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훈련과
타고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분들은 제가 볼 때 개인분들이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내 판단, 대부분 개인분들이 들어갈 때는 상승 구간이에요. 대부분. 따라 들어가는. 네. 그러면 개인분들이 보완해야 될 점은 개인분들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 다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하면 내가 뭐가 부족하냐면 내리는 걸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돼도 어차피 계속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90%가 넘거든요. 근데 10%좀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뭐 약간 딴지도 걸고 이상한 얘기도 합니다. 계속 듣고 있다가 차트로 보는 거죠. 21평이 깨져.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 내리시는 거죠.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평선이라는 것도 또 본인의 원칙을 네. 지켜나가는 어떤 반복적인 측면에서 또 봐야 될 텐데. 혹시 레버리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좀 어떻게 매매를 하셨나요? 근데 저는 그거 교육은 받았는데 네.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참으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슈카 친구들이 있을 때 그거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해서 광고한 걸 또 제가 어떤 식으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안 했습니다. 혹시 레버리지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레버리지는 사실 저는 상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시하고 있다고? 네. 내가 내 살면서 돈이 남은 돈, 요것도 사실은 내 삶 전체적으로는 레버리지잖아요. 이거를 주식에 태워서 빨리 돈을 버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원래 사는 그러니까 생업이면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건데 더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 돈을 따로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레버리지고 거기에 남의 돈 빌려서 하면 두 배 레버리지인 거고 돈 빌려서 2배 사면 4배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를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레버리지 없이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레버리지란 한 배 레버리지?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그 말씀하신 거 아니면 4배까지 가는? 여기서부터 레버리지 다시 정의하면 한 배 가지고 여윳돈으로 하는 건 레버리지가 아니죠. 네. 남의 돈으로 해야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마통을 하든 돈을 빌리든 뭐 신용을 쓰든. 근데 저는 적절히 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빌려서 하시잖아요. 하기사 그렇죠. 네. 그럼 뭐 개인분들도 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적당히 해야 된다. 제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레버리지를 100으로 일으키면 안 되고 100을 가지고 있으면 한 20 정도? 그래서 이제 이 100을 어떻게 커버 가능한 수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또 레버리지라는 게 한 20, 30 정도만 이제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또 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어떻게 빠졌을 때 지금 사면은 손익비가 더 좋아졌을 때 해야 하는가 이게 또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올라갈 때 해야죠.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지. 지쳐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말에 레버리지로 갔다가 아무리 쳐도 못 갑니다. 레버리지는 강세장에서 하는 거죠. 또 최근에는 신용융자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줄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하락장에 레버리지를 일으켜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숏쟁이들도 하락장에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은 대부분 유동성이 주는 때거든요. 네네. 근데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유동성 빌려주는 사람들이 빌려주기 싫다고 할 수도 있는데 빌려서 뭘 하는 건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상환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뭘 할 때는 다 같이 버블일 때 빌려서 하는 거죠. 버블이라고 느껴질 때. 주마가편.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의 흐름, 모멘텀을 같이 이제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외환 거래도 좀 하시지 네. 않나요? 해외 선물로? 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죄송합니다. 종합격투기 선수처럼 다 이제 UFC 무대에서 이제 하시는 건데 동시에 하세요? 아니면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동시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아까 처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거 좀 베타가 다를 때 어떤 외환 아까 엔화도 좀 말씀하셨듯이 포트폴리오 안에 같이 남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국장이 아닌 국장 완전히 쉬고 뭐 해외 선물만 한다라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시는 건지. 저는 거의 모든 걸 다 동시에 하죠. 그런데 지금 채권은 안 하고 있거든요. 채권 상품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없습니다. 금리가 뭐 올라가고 있어서요? 네, ETF도 없고 현물 채권도 없고. 왜냐하면 채권이 그동안 투자하기 좀 부적합한 영역이었거든요. 주식은 국내 주식은 제가 이제 방송하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뭐 굉장히 적습니다. 깜짝 놀라실 정도로 뭐 1,000만 원 단위예요. 그냥 몇 천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격 추적을 하다 보니까 담긴 담는데 많이 못 하고 ETF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로 환투자, 외환투자. 저는 사실 외환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환 시장이요? 외환 시장은 그래도 어. 하루에 10% 폭락은 안 합니다.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외환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FX 마진 거래도 그렇고 좀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좀 큰 네. 시장으로 통하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혹시? 뭐 해외 선물은 아마 레버리지가 뭐 그 통화마다 차이는 있지만 5배에서 20배 사이거든요. 예. 선물 자체가 네. 증거금 대비. 네네네. 뭐 그러니까 제가 해외 선물로 통화 선물 하나 사면 한 12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키지만 통화가 하루에 1%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날이죠, 그러면. 1% 움직이면 10배 일으키면 10% 깨지는 건데 네. 0.5 정도 움직이면 5%인 거고 그러면 뭐 그냥 일반 주식하는 거랑 비슷한 변동성이고요. 게다가 제가 하는 통화는 또 저는 통화도 그냥 페어로 하거든요. 쌍으로 묶어서요? 네. 그러니까 호주 달러, 파운드 이렇게 하지 그냥 파운드 달러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떤 롱숏 개념으로요? 네. 어.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외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뉴질랜드 달러하고 호주 달러 페어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둘이 벌어지는데 마치 엔화랑 원화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뉴질랜드 달러 사고 호주 달러 팔고 그럼 어느 정도 벌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질랜드가 안 좋아가지고 호주 달러가 엄청 강하거든요. 뉴질랜드 달러에 비해서. 그리고 뭐 브리티시 파운드랑 유로화랑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원화랑 엔화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깨졌잖아요. 원화는 강세로 가고 있고 엔화는 더 약세로 가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벌어졌는데 네. 예시를 들자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저는 둘을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엔화 움직임이 되게 예측이 어려워서요. 이럴 땐 엔화 강세로 베팅 들어갑니다. 엔화를 사고 원화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는 게 지금으로서는 아마 더 확률이 높을 겁니다. 지금 원화의 강세는 좀 일시적? 아니요, 정확히는 엔화의 약세가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엔화 약세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면 되는데 요즘에 달러가 너무 강하잖아요. 네. 달러 팔긴 싫어. 그럼 엔화로 롱을 잡고 뭘 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원화 뭐 괜찮겠네 그리고 원화를 파는 거죠. 아니면 호주 달러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를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시로 이제 페어로 네. 가져간다. 짝을 짓는. 요거는 그 제가 이제 평소에 알상무님 하시는 스타일이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 사실은 여기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이거는 좀 어렵죠. 너무 다르죠. 다른 영역이고 그 마지막으로 알상무님을 또 좋아하시는 혹은 이 시장에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또 해주신다면 머지않아 또 모시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시그널입니다. 징조. 시그널? 네. 바닥이 가까워 왔다는 징조입니다. 진짜 놀랍게도 숏도리가 날뛰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닥입니다. 이걸 보셨을 때 제가 미우실 수도 있어요. 아,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런데 장 좋아지면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약간 이제 그 매수 본 분들도 막 의기양양하면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실 겁니다. 저도 보니까 주변에 속상하신 분들 많고 DM이나 메일 같은 거 좀 받습니다. 내가 좀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주식시장 잘 몰랐는데 이번에 들어와 손실이 많이 났다. 이제 다 털고 나간다. 그래도 고마웠다. 이렇게 하면 좀 짠해요. 제가 뭐 도와드린 건 없지만. 그래서 저는 와이스트릿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안 잃을 수 있어요. 개인들은 안 잃을 수 있어요. 사실은 덤벼들지만 않으면 손실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적절히 차익 실현하시면 기관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7월 힘든 7월이죠. 그리고 8월도 힘들 수 있습니다. 9월은 좀 나을까요? 근데 그 정신적으로 너무 제가 계속 그러는데 좌절을 하지 말자. 힘들 수 있어도 좌절만 안 하면 저도 어쨌든 한 20년 시장에서 버텼잖아요. 저 엄청 깨먹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다시 실적을 낼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쇼토리가 하는 위안이 별로 안 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쇼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상무님이 시장을 이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네.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내려가네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밀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다양한 분들 많이 뵙거든요. YG클럽 이렇게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특강 들으신 분들 중에 저희한테 이제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왜 인지적인 뭐 5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처음에 뭐 거부 막 분노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체념의 단계로 이제 좀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체념, 인정 이렇게. 네. 그럼 얼추 이제 심리적으로 바닥은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정은 또 저는 나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건 다 마찬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락이 너무 급격히 일어나서 어떤 체념을 좀 다지고 다시 기운을 차리실게 한 15일 정도, 한 8월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일 뭐 한 달이면 예,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네, 또 다음 주에 급등이 나면 달라진다. 다음 주에 급등이 나면 이제 이거 영상 바로 내리시고 올라간다고. 그 시장이 원래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또 상황에 맞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처음 모셨는데 또 종종 모시겠습니다. 알상무님, 네. 오동석 상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